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세 번째 대선 도전에 공식적으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폐막한 전당대회 연단에 올라 지난 13일 피격 후 처음으로 대중 연설을 하며 미국 우선주의 및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11월 미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HC 김동석 대표는 2000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민주공화당의 경선 현장 곳곳을 돌면서 선거 판세를 읽고 후보 및 캠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부터 밀워키를 찾은 김동석 대표에게 선거 판세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미 전역에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정치 참여 운동의 기반을 갖고 워싱턴에서 우리 한인사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를 워싱턴 연방 의원들한테 이런 전달하는 그런 입법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의 김동석 대표입니다. 예, 매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게 각 양당 정치죠.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올해 위스콘신의 밀워키.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제 4박 5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가자 왔는데 별 재미없습니다. 전당대회 하면은 이런 의견 저런 주장 나와가지고 서로 그 정책을 놓고서 경쟁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소수계들을 자기 편으로 좀 끌으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비로소 미국의 공화당 보수주의를 넘어선 우파죠. 트럼프 정치 세력이 비로소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을 접수했다. 공화당의 주류가 됐다. 그런 분위기를 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전당대회 직전에 트럼프 후보가 전 대통령이죠. 총 맞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그 경비, 이 통제 그리고 시큐리티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치러지는 거.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아쉬운 거는 이 정치 행사에는 많이 섞여야 되는데 흑인도 많아야 되고 이 남미계도 있고 우리 같은 아시안들도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뭐 이미 이 그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거의 다 대의원들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백인 일색으로 돼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이전에 공화당도 원래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이게 좀 많이 다양하게 바뀌어 왔는데 트럼프 정치가 들어오면서 좀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소수계들 좀 긴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치 참여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전엔 좀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민주당은 유권자 수가 많아요. 대신에 투표율이 좀 낮죠. 공화당은 유권자 수가 좀 적은데 투표율이 높죠. 그래서 박빙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서로 박빙이기 때문에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이런 중간 쪽에 매 선거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부동층을 좀 공략을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맘때쯤 되면은 이런 상황은 소수계들한테 소수계는 좀 부동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기만 해도 유권자의 밸류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양 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에 이렇게 대결을 할 때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죠. 더구나 경합 지역에서는 그렇거든요. 이번에 그 위스콘신 밀워키, 위스콘신은 가장 대표적인 이 배틀그라운드 중에 하나입니다. 위스콘신에서 2016년에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기 때문에 아주 박빙으로 이겼기 때문에 2020년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아주 박빙으로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왜 GOP 전당대회가 밀워키에서 하느냐. 위스콘신을 이기려고 그런 거죠. 그
전당대 시작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은 지역은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도 위스콘신만큼 중요한 경합지죠. 거기에서 큰 방점을 찍고 바로 이 전당대에 오겠다 하는 게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태 지금도 아직까지 소수계들은 정치력이 결집이 되면은 주목 많이 받고 우리의 현안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정치권의 상황이고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이 맞습니다. 그 러스트 벨트라 그럽니다. 옛날 아주 그 돈벌이가 많이 됐던 산업지대가 이게 이제 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면서 쇠락해져 가지고 이걸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백인 유권자들이 이제는 부동층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정해진 민주당 노조에서 움직였던 표였죠. 이게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그다음에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이게 다 5대5 연안의 공업지대이죠. 이 공업지대의 백인 유권자들에 대한 이 권력의 이 공격이 캠페인 공격이 집중된다. 그래서 저는 일리노이에 있는 소수계의 유권자들도 결집이 되는 거는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당대회의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이 과연 그 이미 후보는 정해졌죠. 경선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깜짝 내놓고 그런 컨벤션 효과를 봅니다. 그 첫날에 이번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제이디 벤스라는 오하이오 상원 의원을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죠. 뭐 이 분위기에서는 이미 부통령 된 것 같처럼 와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를 택한 거는 많은 전문가들은 잘 택했다. 제이디 벤스가 누굽니까? 오하이오에 철강공업지대의 노동자의 가정에서 커서 그다음에 예일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원의원이 됐죠. 이거는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 공업지대에 이런 그 노동자를 이쪽의 계층의 유권자를 공화당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강력한 제스처라고 보여지죠. 두 번째는 제이디 벤스가 예일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 IT 계열에 있는 이 거부들하고 네트워크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그 공화당에다 그 돈을 줄 후원자들을 많이 엮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때에 트럼프가 갖고 있지 못한 그리고 이 정치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좀 그 유권자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제이디 벤스가 처음에 트럼프 등장했을 때는 제일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달라진 거죠. 지난 8년 전 트럼프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 트럼프하고 이번 트럼프 달라졌습니다. 다릅니다. 다른 트럼프가 정리된 모습으로 그리고 정리된 것들을 갖고 재집권 전략을 갖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밀어키해서 일주일 동안 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이 전당대회를 보는 평가입니다. 그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서바이브를 하는 나라들이 뭐 거의 다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닌데 한국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좀 우려되는 거는 옛날 같으면은 외교나 안보 정책은 미국은 큰 군함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선장이 바뀌더라도 이 큰 거대한 군함이 바다를 가는 별 이게 없을 정도로 외교 안보 군사 정책은 크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 정치가 들어오면서는 권력 대 권력의 차이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권력들이 갖고 있던 외교 정책이나 이 안보 정책은 이거는 그 인게이지 팔리스입니다. 뭐냐면은 막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입을 해서 미국의 이익을 취하면서 이 전 세계를 미국을 따르게 동맹을 만들어서 하는 거를 인게이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뭐처럼 미국이 그러느냐. 나라마다 1대1로 상대를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이면 다 이제 우린 돈벌이 하면 뭐든지 하는 이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데
이 바이든 정부는 처음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동맹을 복원해서 미국이 동맹의 힘을 가지고 미국의 적국들에 대해서 미국이 대처해 나간다라는 게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정책인데 한국의 정부가 이 바이든 권력에 좀 부응하면서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으로다가 이미 틀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같은 미국이지만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올 때에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나 남북미 관계나 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더구나 지금은 뭐 전쟁 중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JD 벤스가 일성이 제일 고집스럽게 상원으로 했던 게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자입니다. 예. 뭐토록 유럽은 유럽 힘으로 해라 미국이 돈 내냐 이게 트럼프랑 같은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미국의 국제 정책에 미국에 거의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지금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그럼 이게 이제 극과 극인 트럼프 정부가 들어올 때 이 고립주의적인 데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라는 부분이 어떤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냐 이런 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이렇게 좀 우려하면서 보여지고서요. 이럴 때 한국 쪽에서는 지난 2주 전에 나토 회의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나토는 유럽 기구 아닙니까? 유럽의 나토 회의하러 워싱턴으로 오는 이 회담들이 절반은 정상 절반은 바이든 만나러 DC로 가고 절반은 맨하탄으로 오죠. 맨하탄이 트럼프의 본거지입니다. 트럼프 선거 뒷돈 되는 이 시드머니가 맨하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권력이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 판단이 되니까 트럼프 커넥션 만드는 일하러 오는 거죠. 한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 캠페인 할 때에 트럼프 캠프 안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미러키 그 컨벤션 안에서 그 조현동 워싱턴 한국 대사님 만났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선거철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2016년 선거를 통해서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틀이 깨졌습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국제 협약을 놓고 가만 보면은 한국 쪽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거는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군사 비용은 우리가 된다라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었죠. 거기에 부응하느라고 한국에서 이게 조약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이거는 인게이지 정책이 아니라 주한 미군은 한국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 쪽에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모든 국익을 보고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 건데 트럼프 정책은 그거 아니죠. 예, 그 뭐 우리가 뭐더러 아시아 쪽을 다 지켜주느냐.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서 야 그거 택도 없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이 펜타곤에서 들어가는 돈은 니네가 다 내. 뭐 이렇게 들어온 게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요구했죠. 제가 그 수치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하고 협상을 했다가는 이거는 협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쪽 전략은 당시 전략은 계속 이걸 끌자 시간을 계속 그래서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해가지고서 2025년 말까지가 유효였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끌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가 요구하던 방위 분담금보다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렇지만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높은 가격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 연한이 2025년까지죠. 만일에 이게 바이든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 가가지고 트럼프 워딩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군인 그거는 군인 한 사람당 얼마씩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권력 간의 이런 그 국제사회에서의 정책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각각의 나라들은 지금 비상이 걸린 거고요. 한국 기업은 오히려 제가 워싱턴에서 일을 이제 한 10년 이상 보니까 한국 기업은 나름대로 비즈니스잖아요. 돈벌이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시장을 개척하고서 대미 경쟁력은 나름대로
다들 이제 대안이 있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도 사람이 하는 게 정치인데 다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서로 윈윈하는 거가 있으면은 미국의 법이라는 게 대통령이 하는 거라는 게 다 만들어 놨지만 이걸 다 수정해 나가는 스타일이 미국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은 그 힘을 가지고 이거를 다 해 나가는데 그래도 한국의 기업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좀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인프라 법안을 만들고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기차, 태양광 이렇게 나오니까 전기차에 관해 가지고서 법안 보면 한국 자동차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응하느라고 어차피 지구촌의 국제사회는 클린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벌써 당분간에 좀 어렵더라도 빨리 우리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굉장히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테슬라 빼놓고서는 현대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전기차는 뒤로 빠집니다. 트럼프는 시민들에게 가스값 내려주겠다. 미국에 있는 석유 다 퍼내라 뭐 이거잖아요. 클린 에너지 기후협약 탈퇴하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워싱턴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쪽에 줄대려고서 그 비즈니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처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다르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이 워싱턴에서 보니까 우리는 100점 아니면 0점을 택하려고 아니죠. 50점이라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냥 100점 못 맞으면 90점에 90점 아니면 80점에도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망해보고 빨리 여기도 정치는 선거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이 미주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만들면서 제가 20년 전서부터 전당대회를 다녔어요. 없어요 한국 정부는. 거기서부터 한국에다가 마이크 대고서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 미국에 의존을 하면은 미리 대비하는 거는 그 권력이 들어올 걸 미리 알려면 선거운동하는 거를 다녀야 된다. 2008년에 오바마 권력이 들어올 때 2007년서부터 일본의 후지 TV는 오바마가 어려울 때에 오바마를 도와주더라고요. 촬영하는 거. 오바마 떠가지고서 후보가 돼가지고서 오바마 비행기 타고 다닐 때 후지 TV가 그 안에 다니더라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면 의리 다 지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지금은 대사님이 전당대회 오시고 한국의 특파원들이 다 오고 비주동포가 해낸 거죠. 동포 여러분 우리가 유권자 등록 많이 하자 여기서 투표하자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국이 미국이랑 같이 어깨를 걸고 경쟁도 하고 이렇게 나간다. 저는 한인들이 정치 참여 운동하는 거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인들이 민주당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라는 거는 한인들은 되게 대도시에 많이 몰려 살죠. 대도시의 지역구 갖고 있는 의원들은 거의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 들어오고부터는 더구나 시골과 도시로 두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도시는 다 이민자들이 씩씩하게 시골 가면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한인들은 다 한인 집단, 커뮤니티, 정치력 이거는 대도시에 있어요. 뭐 시카고, 뉴욕, LA, 뭐 휴스턴,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다 도시예요. 100%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엄연히 지금 공화당이 더 세게 보일 때 많잖아요. 두 정당이 정치는 두 정당이 마주 앉아야 하죠. 그래서 모처럼 이런 기회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미국 정치는 정치 참여 운동은 알아야 합니다. 전략을 가져야 되죠. 그 워싱턴에서 우리 일하면서 목표는 민주당 쪽은 걱정을 안 해요. 지역에 오면 민주당은 컨택이 됩니다. 그럼 워싱턴에서 공화당 의원들 사무실 다니면서 거기에 한인들이 없지만은 어느 교회가 있더라. 몇 명이 살더라. 그래 거기 제가 가서 그분들 끄집어내가지고서 후원해드려요. 이렇게 엮어내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화당도 이제는 이게 미국의 인구비가 이민자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아시안 커지니까 공화당도 아시안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소수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보다도 한인들이 빨리 공화당이랑 릴레이트가 돼가지고
미국 정치가 흔들렸을 때 안 흔들리고 견고할 때는요. 우리 같은 소수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불리하죠. 오히려 좀 조용하게 얘기하지만은 중심이 흔들리면은 소수계들한테 전략적으로 기회가 옵니다. 예. 바로 이럴 때다 워싱턴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워싱턴에 직원들 놔두고서는 이 시골로만 다닙니다. 예. 시골에서 한인들도 보니까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 전국에 퍼져 있죠. 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공화당 지역구에 가서 한인들을 공화당 의원들하고 한인 사회는 바이파리즌입니다. 초당적으로. 예. 공화당도 민주당도 선택할 게 아니라 이번 그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볼 건가 할 때에는 제일 중심에 있는 거는 인종 문제입니다. 예. 시빌 라이트 기간에 블랙이 사람되고 노예 해방돼서 소수계들이 참정권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민이 된 건데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지금은 다시 미국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백인들이 자꾸 소수계들한테 좀 꿀리니까 이게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나오는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종 문제라고 봅니다. 예. 범죄 집단인 KKK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어디 겁도 없이 나옵니까? 법이 있는데 그게 막 활개치고 있는 거 이걸 우리도 같이 대응해야 됩니다. 투표권이죠. 예. 트럼프 사건 났을 때 그랬잖아요. 총으로 하지 말고 투표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종 문제, 이민 문제, 소수계 문제.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전통이 또 다른 어디서 온 낯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부강한 미국.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저는 이게 맞는 기준이다. 그래 이번 선거는 양당에 그리고 양 후보가 어떤 요 인종과 이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가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생각하고서 선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92년 LA 폭동 이후에 한인사회에 들불같이 일어난 정치참여운동. 정말 시카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이상 한인 이민사를 나누려면 폭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저는 곁들여서 2018년에 한인 또 의원이 20년 만에 하나 되고 2020년에 4명의 한국계 의원이 연방의원이 됐죠. 연방의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한인 이민사는 최근에 들어서는 2020년 이전과 이후로 시카고에 있는 한인들이 정치 참여 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퍼져 있는 정치 참여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한인들의 정치력을 모아가지고 각 지역에서는 아시안 하면은 중국계, 인도계에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워싱턴이 목표였어요. 워싱턴 가면은 우리는 더 조직적으로 잘하면은 아시안 하면 선도가 될 수 있죠. 10여 년 전서부터 워싱턴에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라고 KAGC라는 거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한인들을 워싱턴에 오시게 해가지고 워싱턴의 연방의원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서로 만나가지고서 시민 로비, 정당한 돈 로비가 아니라 유권자 목소리를 전하는 로비 훈련도 받고 이거를 한 8년 이상 해오다 2020년 팬데믹 때문에 스톱이 됐었죠.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럼요. 거기는 뭐 다 그 민주공화당 다 그렇게 하다가 팬데믹 때 스톱했다가 이 재원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팬데믹이 풀린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만 되는 거는 2세들입니다. 예. 그 10년 전서부터 워싱턴 의회에 각 캠퍼스에 있는 한인 2세들을 거기에 들이보내는 프로그램을 계속했더니만 여러분 한 7, 80명의 한인 2세들이 워싱턴 의원들 사무실에서 입법보좌관을 일을 합니다. 워싱턴은요 배지보다 보좌관이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예. 그 일을 하는데 그건 놓을 수 없어서 팬데믹 이후에는 그 재원 때문에 1세들 컨퍼런스는 우리가 못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1년에 1월 달 그리고 7월 달 예산이 되면은 한 100여 명씩 워싱턴에 이틀 모아가지고 이건 다 비용을 대줘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의원들 소개도 하고 멘토 선배들도 불러가지고 그 멘토 사업도 하고
이런 걸 조금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시카고에 와가지고 이렇게 TV 방송국에 출연을 했을 때에 이렇게 길게 보는 정말 이전하고 비교할 때에 아시안 중에서는 한인 1세들이 정치 참여를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연방의회의 한인 의원들이 4명, 올해 지나면은 상원 1명, 하원 4명이 됩니다. 그것도 민주공화 나눠서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괜히 하자 그러는 건 아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권리와 이익은 우리는 여러분 한국 시민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다 세금을 내니까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 기대를 하고 한국에 의존을 하는 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자랑스럽게 여기 와가지고 의존하고 컨벤션에 가니까 우리는 여기 시민으로 참가를 하니까 한국에서 온 손님들 다 우리한테 의존하는 거. 미주 동포들에게 한국에 있는 권력이나 정치나 모든 한국 시민들이 미국에 관련해서는 200만 이상 미주 동포들을 든든하게 믿고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 우리 2세들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정치 참여운동 멈출 거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카고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치권, 정치 권력의 큰 변화의 변곡점의 중심 도시였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했던 기간이 1968년에도 있었고서 그 이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대공황 때도 시카고 전당대회 때 큰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번 8월 달에 열리는 민주당의 시카고 전당대회도 그러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동포들 그런 중요한 도시에 살고 계신데 아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직접 좀 참가해보고 싶고 그런 거는 아마 지금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시카고 전당대회에 관한 관전 포인트는 과연 민주당이 트럼프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치고 나오는 캠페인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너무 노쇠했고 고령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에 대응하기엔 너무 리더십이 유약하지 않냐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퇴라는 여론에 밀리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시카고 전당대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살고 계시는데 이 관심 놓지 말고서 끝까지 관심 갖고 봐주시고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카고 전당대회 때 전국에서 여기에 좀 참관하러 오는 한인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잘 좀 관계 맺어주시고 잘 대해주시는 더불어서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 한인 유권자 연대 시카고 자주 오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미국의 중심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시카고에서 만들어낸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 때문에 그동안 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풀뿌리의 힘을 믿으시는 미국의 시민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국을 떠나서 살지만은 뭔가 해외 동포로서 내가 사는 동안 해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워싱턴에 있는 한인 유권자 연대하고서 같이 금방 나는 성과는 없더라도 같이 오랫동안 일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서 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좀 모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